예, 반갑습니다. 예, 신일고등학교의 박찬호입니다. 예, 오늘은 그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박안서의 소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문학작품에서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냐? 지금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부끄러움은 긍정적인 것이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족한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 결핍된, 그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결핍된 어떤 것에 해당하겠죠,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먼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어떤 삶의 진실성 또는 삶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끄러움의 의미가 되겠죠. 이 작품은 1974년도에, 그러니까 74년에 발표되었으니까 이때가 그 근대화를 주장했던, 근대화가 막 진행되었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이 현대사의 비극적 상황이라는 것은 그 이제 6.25를 이제 겪는 6.25 직후의 그 근대화의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을 법한 부끄러움의 감수성을 되찾는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감수성을 되찾는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죠. 속물근석과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과 부끄러움에 대한 자각.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소설 속에 나가 나오니까 1인칭일 것이고, 그리고 주인공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죠. 나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전쟁, 이것이 우리의 그 현대사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한국전쟁 당시 어머니마저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가 조금 줄거리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 그 살아가는 동네에 그 전쟁 후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동네에 미군 부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대에 그 미군 병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 동네가 뭘로 변하냐면 기지촌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도 그 뭔가 생계 유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 나오지만은 그 자신의 가슴을 들어 보이면서까지 딸에게 자기가 나이 들어서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몸을 팔고 있고, 그리고 이 몸을 파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또 어떤 말까지 듣냐면, 너도 좀 그런 나처럼 하라는 그런 또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주인공 나는 여자인데, 여자로서 굉장히 치욕한 그 치욕스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이나 이혼을 겪었고요. 첫 번째 그 남자는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 나는 좀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첫 번째 결혼한 자는 30대 중반에 부자인, 그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농사를 많이 짓는 분홍이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후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이제 아기를 못 낳게 되니까 10년 있었는데 아기를 못 낳게 되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또 쫓겨나 이혼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그 만난 남자는 그 대학 강사였습니다. 그 신문에 그의 그 남자의 글이 너무너무 매료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자 또한 그 굉장히 속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때 이제 그 사업가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결혼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이제 전화가 오냐면 동창회 그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나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경희를 만나게 되고, 그 경희는 결혼은 이제 좀 잘했지만 경희마저도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을 이제 알고서 실망과 안도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남편에게 얘기해주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좀 일본어 학원을 좀 다녀라. 왜냐하면 일본어 학원 다녀서 어떤 인간관계를 좀 넓혀놔라. 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일본어 학원을 이제 종로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본어 학원에 왔던 그 일본인 관광객과 안내원의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줄거리 좀 길게 얘기했네요.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다.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사건이 되겠죠. 경희도 이리로 나오기로 했는데 어쩐 일일까? 지금 이제 여기서 경희. 희숙이 하품을 하며 시계를 보았다. 이 희숙도 이제 동창생이겠죠. 경희? 왜 경희 몰라? 얼굴이 이쁘고 송곳니가 하나 덧니고, 너처럼, 여기 잘 봐야 돼요. 너처럼 부끄러움을 유별나게 타던 애 말이야. 그러면 이 부끄러움,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제 순수성이죠. 삶의 순수성. 순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와 누구다? 경희다 이거죠. 경희. 너와 경희의 공통점은 뭐다? 순수성이다. 웃을 땐 덧니가 부끄러워 손으로 가리는 버릇이 있었지. 총각 선생이 뭘 물으면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엉뚱한 대답을 해서 별별 소문을 다 뿌리던 애 말이야. 걘 여전하단다. 여전히 젊고 이쁘고 부끄럼 잘 타고 시집을 잘 가서 고생을 몰라서 그런지 무슨 애가 그대로야. 그 다음 이제 나는 느닷없이 경희에게 강렬한 적개심을 느꼈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 적개심을 왜 느꼈느냐. 결국에는 나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고 경희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고, 다시 하기는 나는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경희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격하고 싱싱한 느낌이었다. 빨리 보고 싶었다. 경희를. 부끄럼 타는 경희를 보고 싶었다. 나는 마치 경희가 이 세상에 부끄럼 타는 마지막 인간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이 바로 그 사라져가는 표정을 받을 마지막 기회라고도 되는 듯이 초조해했다. 왜 이렇게 안 올까? 집으로 전화 연락 좀 안 될까? 전화를 걸고 돌아온 영미가, 여기서 영미도 이제 동창생이 되겠죠? 이게 새로운 인물이 나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시겠죠? 약간 안 입고 온 듯이 입을 비죽대며 저희 집으로 다들 오란다. 뭐 귀한 손님이 오셔서 못 나왔다나? 귀한 손님이라 뻔하지. 와이로 가져온 손님일 거야. 이 와이로라는 건 뇌물이라는 이제 말입니다. 가서 점심이나 얻어먹자. 걔 속셈 뻔하지 뭐. 아마 저 잘 사는 거 자랑시키려고,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고교 동창생을 만났다. 그 다음 누구라면 알만한 고위층에 속한 남편을 가졌다는 경희는 나름대로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서 싶었다. 지금 누구에게? 동창생에게는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그렇죠? 어떤 부가 이제 부의 척도로 인해서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한남동 경희네가 가까워지자 희숙과 영미의 태도는 묘하게 나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것은 뭐냐, 이제 나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형편을 뭔가 좀 짐작해 보고 싶었던 거죠. 경희가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가를 입에 거품을 물고 세세히 열거하면서 내 반응을 빤히 관찰하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마 경희네 사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라고 부러워하냐에 따라 내가 사는 형편까지 짐작해 보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이 친구들은 내가 어느 만큼 사나 그게 제일 궁금할 텐데 아마 아직 그걸 추리해내지 못한 모양이다. 하긴 이 친구들이 그걸 알 리는 없다. 나도 모르니까. 그 다음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아직 내 남편이 부자인지 빈털터리인지 빚덩어리인지 그걸 모르겠다. 지금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만나면 친구끼리건 친척끼리건 우선 상대방이 그것, 그렇죠? 사는 형편부터 알고 싶어 하는데 나는 내 남편의 그것도 모르니 좀 답답하다. 경희는 집도 컸고 정원도 넓었지만 난 눈부셔하지 않았다.